자, 오늘 북 콘서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도 이 북 콘서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탈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탈남이 만약에 지상파 방송이었다면 방송 심의에 걸려도 여러 번 걸렸을 정도로 간접 홍보 정도가 아니라 직접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인세 20%를 저한테 할양을 하기로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그래서 이 사회를 볼까 말까 하다가 꼭 봐야 된다고 느낀 게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혹시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 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금 전달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 콘서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맨 나중에 모시도록 하고 이 북 콘서트를 꾸며주실 초대 손님을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주인공은 맨 나중에 모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최종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앉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귀태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이분 하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그리고 이 주인공인데요. 저 이탈남에서 지금 반년 가까이 매주 같이 이 말을 섞고 있는데 원래 느물대고 약간 뻔뻔스러운데 오늘 저렇게 긴장한 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반년 동안. 자, 그래서 오늘 버벅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지만 근데 워낙 이게 세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가져주십시오. 앉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양복이에요. 저만 캐주얼 복장인데 그렇죠? 괜히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그래도 저고리는 또 양복이시니까. 자, 이 서해 전쟁 그렇죠? 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하여 그렇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 초대 손님 두 분이 왜 지금 초대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 두 분은 또 이 안보 쪽으로 국제 정치 쪽으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 서해 전쟁을 일구시고 난 이후의 소감. 근데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문단에서 주례사 비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주례사 비평이라고 그죠? 일방적으로 이 찬사만 하는 이런 비평 말고 세게 독하게 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최종건 교수님,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하고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일단은 김종대 선생님의 이 전 저서죠. 그 노무현의 문턱을 넘어 시대를 넘어서라는 책을 읽고 나서 네. 학교 관계된 일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안보 쪽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여쭙는 일 그리고 디펜스 21 제가 좀 사이드로 도와줬습니다. 뭐냐면 무력 이거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뭐 저는 국제정치 이론을 전공했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것들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론만 공부해서는 특히 서양 이론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기에는 특히 이 한반도 환경이라는 것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뭐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학자로서 너무 한미 동맹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국방력을 너무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여러 소위 디테일을 김종대 편집장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아, 그래요? 책은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혼자 낄낄거리고 많이 웃었습니다. 일단.
이 책이 유머집인가요? 왜냐하면 김영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소주를 좀 자주 하는데 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예. 그때 들었던 말투가 자꾸 생각이 나고 예, 그래서 예. 그때 환경 생각나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 문장 스타일이라는 것이 우리 김 편집장님 보통 말하는 스타일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특히 이 가리키는 사람 입장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상당히 중요한 교과서로도 지금 지정하고 싶어요. 물론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되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소위 보수 진영의 안보학자 그다음에 안보하시는 소위 커멘테이터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글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왜냐하면 일단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로 뛰어다니셨고 그리고 취재원이라는 분들은 술도 사먹이고 밥도 사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예. 보통 기자분들도 못하는 것이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면 유저 입장 특히 네. 독자를 떠나서 공부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도 있죠. 네. 물론 한번 이렇게 너무 칭찬만 해서 그런데 또 이것도 이 책의 내용들이 또 검증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도 뭐 우리 술자리에서 문제도 좀 제기하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사실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그 검증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뭐 비판 혹은 차가운 평가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높이 평가할 것은 금기시되었다라고 하는 영역, 즉 안보라는 이름으로 금기시되었다는 영역을 아주 직설적으로 정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은 제가 뭐 모두 발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편장님 이거 다 검증한 내용 맞아요? 아니 뭐 좀 이따 얘기하세요. 좀 이따 얘기하세요. 자, 우리 의원님 귀태 발언 이후에 안녕하셨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별로 안녕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예. 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사람이 욕을 좀 어설프게 보면 겁도 나는데요.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가면은 또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 그래 정치인이야? 왜 나왔는지 기억을 안 하세요 이제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글쎄요 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한 2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발끈했는지는 미스테리로 아직 남아 있는데 아마도 그 상당히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민주당에서 아주 잽싸게 걷어들였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뭐 좀 아쉬웠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그때 뭐 당의 입장이 뭐 마치 그 국정조사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치 잘못하면 이게 깨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 뭐 그 발언을 빨리 이제 뭐 정리하자 국면을 정리하자 해서 정리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본질에 관련된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막말로 정의돼 버렸던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알겠지만 이 말을 쓴 분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책에 강상준 교수가 쓴 분인데 이후에 또 얼마 안 있다가 제1한국이 최초로 종합대학 총장이 되셨어요. 총장까지 하신 분이 막말을 하실 리는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환생경제 이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소위 얘기하는 막말 연극이 있었는데 그걸로 같이 맞대응을 하지 그랬느냐 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진짜 막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상준 교수가 굉장히 어렵게 쓴 사회 역사적 개념이 그 귀태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 자체를 제가 좀 그 쓰레기통에 처박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제가 좀 맞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정계로 진출하시기 전에 외교안보 쪽을 이제 전공하셨던 학자이시기도 했는데, 자, 이 서해 전쟁 이 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코스에서 나오라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책을 구입하고 났더니 아니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책을 주겠다고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김 편집장이 이미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NLL과 인연이 많은데요. 거슬러 가면 2007년 7월 달에
제가 이미 한번 욕을 세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 NLL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6년마다 7월달이 저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한테는 욕을 많이 먹는 계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NLL과는 상당히 인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 김 편집장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NLL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서해 전쟁을 상당히 재밌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귀태 같이 이렇게 한 번만 발언하시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를 아마 여기 꼭 나와달라고 한 얘기가 제가 최근에 여러 안팎에서 기시노브스키와 박정희라는 책을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 네. 발언으로. 그래서 이 책도 혹시 저를 이렇게 초대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제가 그 기대만큼 부응해서 잘할 수 있을지 베스트셀러 돼야 돼요. 저도 인생 일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꼭 돼야 돼요. 그죠, 편집장님? 글쎄 뭐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랬어요. 젠틀하게 상납한다고. 그렇죠. 네. 상납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분배. 그러니까 그렇지 소득 재분배. 예.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근데 베스트셀러가 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약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시노브스키와 박정희라는 책이 있는 줄도 몰랐던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불편해할 사람도 있고 이 책을 보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물론 우리 김 편집장이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셨고 그다음에 아까 이 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분야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저 비판도 하면 사실 개인의 증언에 의한 책이 얼만큼 적실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과학적 검증은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야사와 정사 얘기하잖아요. 절대 이 책은 정사가 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정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 공식적인 문헌이나 또는 그 당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썼을 때 정사가 될 수 있겠는데 대개 이 역사의 진실은 정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사로 보완될 때 그 정사는 올바른 역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서해교전이 갖는 의미는 우리 한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이 김 편집장의 서해교전이 상당히 보완할 거고 그 당시에 그 누가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이 꼭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홍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전 사실 마지막 연평도 그 부분을 한 2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연평도 교전 당시에 우리 군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요청에서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군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쪽에서 증언하셨지만 야 이거 보면 진짜 귀탁 안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왜냐면 우리 너무 안보를 미국 쪽에 귀탁을 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액션이 필요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너무 귀탁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거 지난 한 50년간의 귀탁 안보의 적나라한 모습이 연평도 그 시기 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서해 전쟁하고 부제목을 좀 바꾸셔요. 귀탁 안보에. 새로운 영화 나왔네요. 귀태 세력의 귀탁 안보 얘기. 자, 그러자는 이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 이제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투적인 질문부터 해야죠.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쓰게 됐냐고요? 네. 복잡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총선 때 그 시끄러운 NLL 논쟁 말이죠. 네. 참 보면 좀 마음이 참담한 게 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마음이 초조해지죠. 왜 저런 NLL 논쟁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안보 논쟁이 생겼냐면은 저는 그 시점이 제1연평해전이라고 봤어요. 어떤 평화롭고 어떤 그 생명이 넘치는 바다에서 어느 날 대규모로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만은 아마 남북 분단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그렇게 참혹한 교전이 또 있었을까? 한 130여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근데 신문에 3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100명, 많으면 130명인데 그 76mm 함포를 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시체가 형체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북의 예인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분쟁의 바다, 죽음의 바다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다시 피해 굶주립니다.
3년 전에 그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만약에 그 보복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장 지휘관은 평생 그 굴욕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패장이 되니까 이거는 어떤 정권의 의지가 실린 그 피해 보복인데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한의 사슬로 얽히죠. 근데 한번 이런 어떤 것들의 원한의 사슬이 얽힐 때 끊어주질 않고 이것이 이어지고 확산이 되는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그게 아마 2012년에 어떤 선거의 악영향까지 일직선상에 다 놓여 있다고 보니까 네. 제가 뭐 이털남 나와서도 NLL 우리 방송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했죠. 예. 그거 조회수 많이 나왔죠. 비밀. 그런데 그 당시가 이 책을 쓰던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런 거 좀 복원을 하려면은 역시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증언 또 직접 어떤 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증언을 들으면서 많이 전율을 했습니다. 예,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썼어요. 예.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여기 두 분은 박사죠. 네. 우리 둘은 뭐야? 심사.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학사라고 하지 맙시다. 심사. 예, 그러니까 이 1차 자료나 어떤 그 이론 프레임은 여기에 없다고요. 아유, 뭐 그렇죠. 예. 학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걸리 먹으면서 쓰기 좋은 책이라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나저나 이 이탈남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그 자랑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그 쓰는 과정에서 마감을 안 지켜가지고 호텔방에 감금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의 형용모수 있는 게 호텔방에 감금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호텔방으로 모셔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허허, 그 말이죠. 네. 아, 호텔이라 그래도 저기 그 좀 이렇게 뭐 좀 말이지 영화도 보면서 그죠? 네. 예, 와인도 마셔가면서 오. 이렇다면 그게 호텔이 맞지. 예. 근데 이거는 저 책상도 없어서 다리미판 펴놓고 모텔이었구만. 모텔. 그럼 호텔이 아니 아니에요. 원래 호텔은 책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거기다 그런가요? 컴퓨터 펴놓고 했는데 예. 이게 제 습관인데 이렇게 그 커피를 한 잔 먹다가 담배를 걷다 끈다고. 예. 근데 가르침을 탁 뱉어요. 아, 지저분하게. 그러다가 이게 커피인 줄 알고 다시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사실 아름다운 글은 그런 추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요걸 조금 제가 교훈으로 받았어요. 아, 참 격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 특히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이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저녁 드실 시간.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이 땀과 열정이 배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리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몇 가지 좀 주제만 뽑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서해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그것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 친구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판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적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적이냐 친구냐 하는 구분도 지금은 우리의 어떤 그 소중한 생명들이 바다에서 정말 안타깝게 그 죽어갖고 희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그 죽어간 생명에 대한 넋을 기리고 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 또 그 많은 지인들에 대해서 먼저 어떤 그 참담한 어떤 그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부터 우선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어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 좀 책임이 그렇죠. 무겁다는 그렇죠. 거를 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서해에서의 문제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안타까움과 애틋함을 약간만 벗어나면 어떤 면으로는 또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봐야 되는,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리 해군의 실수라고 한다면 해군의 실수라기보다는 육군 위주의 합참의 실수였어요. 이 저 전투원들을 자꾸 앞으로 내밀죠. 네. 뒤에서 등을 떠다 밀다시피 해서 NLL 선상에서 늘어서 있어라. 그다음에 뭐 함정이 1km 간격으로 늘어서 있어라.
그다음에 저기 북한배가 쳐들어오면은 몸으로 막아라. 네. 그 선체 충돌이 일어나는데 고대 해전 이후로 그 로마 이후로 처음 있는 박치기 해전이에요 이게. 임진왜란 때도 박치기는 안 하고 이 거리를 두고 화포로 싸웠어요. 그렇죠. 예. 드라마에서 봤어요. 근데 최신식 함정을 가지고 들이받을 때 그 뭐랄까 이 한 번도 듣도 모도 못한 네. 그 배너 영화에 보면 그 나오죠. 저기 노를 짓는 노예들 그 향해서 막 배가 돌진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격파되잖아요. 네. 사람이 죽죠. 네.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어허. 네. 이렇게 고대 전투를 답습하는 아주 군사적 합리성이 무너지고 네. 붕괴되는 예. 이런 현상들에서 비극이 발생했는데 네. 자꾸 앞으로 내몬단 말입니다. 예. 이걸 NLL 사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음. 바다에 어떤 그 선이 있다는 거는 그 선에 물을 지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바다에다 뭘 설치하라는 얘기인지 이 바다의 선을 지키는 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육군 생각은 가서 늘어서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그 김종대 편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제 군사 전술상의 부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이제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NLL 그 근처는 거의 화약고 비슷하게 조금만 갔다 가면 거기서 뭐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정말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아까 지금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NLL이 화약고가 된 건 99년 이후입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NLL에 대해서 한 번도 전쟁이 난 적이 이 전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북한 잠수함이 출몰하거나 또는 뭔가 우리 이 한미연합군이 그 대규모 그 해상 기동 훈련을 한 것은 주로 동해안에서 기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서해 쪽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결국 이제 99년 1차 그 서해 교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이게 그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갈수록 이게 그 수위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한반도 특히 이 서해 지역의 관리는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은 한 번도 서해에서 충돌이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런 반론이 있었죠.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그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은 햇볕 정책, 소위 그 대북 화협력 정책이 자리 잡는 시기였다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2002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2년 6월달 2차 서해개전 이후로는 5년 동안 전혀 충돌이 없었고 위기 상황도 크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남북 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서해교전 상태가 더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증폭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관리 가능한 할 수도 있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관리가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군사안보, 그다음에 외교력, 또 남북 간의 대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종합예술적 측면으로 서해를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준공 교수님께 그러면 아마 그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NLL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지는 겁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서해라고 표현된 이 NLL 지역이 이 남북한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증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 관계 안정 관계가 좋아지면 소위 이 분쟁의 바다가 교역과 공동 어업의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반도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긴장 구도로 간다면 소위 이 서해 이 지역에서 작은 분쟁이 소위 저강도 고강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NLL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좀 다른 생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저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글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여기가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쪽도 다른 면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은 이게 공해라고 해서 와서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의 소위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넘어오면 때려 죽일 선이 돼버리는 것인데 이 서해를 공유하고 있는 제3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그냥 공해상이라서 쌍끌이로 다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즉 뭐냐면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길 떠나서 이 여기서 최후의 소위 승자라고 할까요? 승자는 중국 어선이 아닌가. 그럼 결국은 네. 이게 보면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요. 우리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은 중국 쌍끌이 여선들이 많이 끌고 가기 때문인데 반복하는 말씀이지만은 분명히 중국 어선들이 봤을 때 공해상인데 저희 우리 대한민국 군인하고 북한 군인하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코미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험하게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국익이 관한 사안이고 저들이라고 하는 북한에게서도 국익이 있는 사안이어서 이것은 좀 뭔가 좀 대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14선언이라고 나오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그 교육의 바다라고 하는 서해 평화지대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그야말로 원칙적으로 MB 정부 들어오면서 진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경분리만 지켰어도 이 바다에서 지금 진짜 그 아름다운 20대 생명들이 그렇게 산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그 많은 어획량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정말 우리 편집장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바다를 제대로만 맡겼어도 그러면 우리 진짜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기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간 그 아름다운 20대 친구들이 정말 불필요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NLL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긴장의 정도라는 것들이 당연히 그 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군사적 속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편장께서 이제 이 서해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제기하시고자 했던 바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35명의 장성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타났던 바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인 좌파 아닙니까, 그죠? 편장님께서 아니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왼쪽에는 저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린 저는 더 왼쪽에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제 이미지를 알면서도 여기에서 인터뷰한 장성들은 전부 아주 강한 보수예요. 근데 국가공인 좌파를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반대측 주장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보가 이제 처해 있는 안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진보 쪽에서는 좀 취약한 분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북풍이 불고 안보 논쟁이 있으면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어떤 취약함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보수 쪽 특히 어떤 군에서 이 군사적인 어떤 그 특성 그러니까 현역 군복 입고 오로지 싸우는 것만 평생 고민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진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단 현장의 전투원들로 내려갈수록 자꾸 내려갈수록 어떤 보수적인 이념이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마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론에 막 북한의 강압적인 여론몰이가 막 있고 뭔가 북한의 세게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자꾸 촉구하는 여론이 한번 조성이 되면은 그건 전투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애들을 그렇게 되면은 자꾸 현장으로 이렇게 등을 떠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하기 싫은 행동을 여론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연평도 사건 한 달 뒤에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우리가 또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합니다. 주권을 쏘겠다 하면서 쐈죠. 근데 이건 군으로서는 아주 합리성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쐈다는 것만 표시하려고 무언가 사격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K9 자주포가 이제 주된 화력인데 단 한 발 쐈더라고요. 그리고 20mm 왜 물 방울만 튀는 거. 북한에 별로 위협적이 않은 거 이런 걸 주로 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연평도 사건 때는 K9 자주포를 주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쐈는데 뭘 쐈다는 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분명히 남북 간의 첨예한 긴장이 있습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당한 어떤 분노가 있으니까 여론이 자꾸 뭔가 군사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만족시키고 자기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하나마나한 군사훈련, 그죠? 이건 국내 정치용 군사훈련이지
군사적으로는 아무 합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이라는 괴물이 어떤 북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잘못 작동했을 때 우리가 보기엔 해서 안 되는 군대도 할 필요가 없는 걸 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3, 4월 위기 때 장성들이 한번 주말에 골프 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실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할지라도 DMZ에 내려온 어떤 인민군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전을 하고 그걸 보고 맘 놓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예. 근데 언론에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막 질타가 되죠. 장성들이 군기가 빠졌다. 근데 장성들은 골프 치러 가도 되는 걸 아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골프 치러 가도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론의 질타를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이렇게 여론이 막 보수적으로 강압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그게 뭐 군대에 꼭 유리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단의 전투원의 관점, 그들의 눈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을 적으로 했을 때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급적 우리 전투원의 생명이 보호되고 네. 그러면서도 어떤 합리적인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잘 도모될 수 있는 이런 국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들을 사지에 내몰면 안 되죠. 그걸 지금 어떨 때는 이제 군대가 좀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다시 여론이라는 괴물이 개입해서 또는 정치 권력의 이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는 비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보 전체가 이게 어떤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좀 하나 그 보강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종대 편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해에서의 그 해상 전술을 보면 배너 이후 처음이었다. 배너 이후 처음이죠. 그죠? 네. 배너 이후 처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최정권 교수께서는 바다를 나는 사람을 네.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네. 그 일맥상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역시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란 건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갔을 때 북한군의 무기 체계와 전술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현장 지휘관. 네. 이것이 1차적 전문성이고 두 번째 전문성은 뭐냐면은 그러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육군이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전문성. 이 두 가지예요. 전문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육군입니까? 이 유니폼이 다른 문화에서 이제 그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안보 위기 때도 네. 서로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뭐냐면 나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조직이 가장 스마트하다.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 위기 중에도 조직끼리는 그 위기 이후에 나한테 돌아올 책임과 이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도 권력과 명성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간섭이 이제 발생하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지침과 간섭이 내려가고 이것이 다 현장의 피로서 되돌아왔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권율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을 제끼고 해상전을 지휘했다. 그래서 원균이 죽은 거죠. 7전도에 내려 보내니까 안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바다는 이순신 장군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니었다. 네.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순신은 이제 버텼죠. 근데 뭐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떤 군인이든 전문적입니다. 특히 뭐 장교 사관학교를 나오고 해당 영역에서 오래 트레이닝을 받고 그 임무를 하면 전문성인데 뭐 전문성이 보장받게 하는 것은 뭐 특정 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군을 덜 정치화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여기 묘사되어 있지만 항상 이 증언이 맞다면 해당 뭐 작전 사령관이든 현장 지휘 사령관이든 혹은 청와대에 있는 지휘관이든 간에 항상 그 현장의 안전과 안보, 국가 안보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쓸데없이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대에는 소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소위 총장급 사성 장군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노무현 시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내용보다는 결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장성의 진급을 무기 삼아 상당히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소위 군이 전문성을 보장받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위 상황에 맞게 처리하라 혹은 교전 규칙을 유용성 있게 활용하라라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이걸 처리하면 그 훗날의 정치적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지? 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가진 전문성을 100%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정치 논리가 발동이 되고 그것의 모든 피해는 우리 장병들이 지는 것이죠. 솔직히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에 관통되고 있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군대에서도 똑같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육사, 해사, 공사를 제대한 거에 따라서 그 인맥이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맥이 그 정상적인 인맥보다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계속 강조되는 게 사실 군의 합동성 문제인데 군의 합동성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그 수차례 현대전을 거치면서 단순히 육군만 갖고 싸우면 안 되고 육군과 해군 또 육군과 공군이 연합 전력을 통해서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미국에서 계속 그걸 발전해온 건 사실인데 이게 자칫 이 어떤 전문성의 기초에서 협력의 극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문성을 줄여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군대를 만들어 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오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수영도 그냥 대충 하고 땅에서는 걷긴 하는데 잘 달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에서 나온 표현이 그 합동화된 우리 군의 모습이 오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일부 군에서 여기 증언으로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합동성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서로 간에 관계된 학연, 소위 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쪽 우리 사회 주류가 육군사관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관학교 생도 중심으로 이 인적 관계 형성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서 비육사 출신이 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어떤 육사 출신의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됐을 때 핵심 보직, 소위 정보본부장, 특히 이제 작전본부장이 중요한 건데 작전 라인, 정보 라인, 또 인사 라인, 이 세 가지 라인은 거의 육사 출신들이 거의 독점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도 했어요. 연속으로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한 개 군이 작전본부장 계속 육군만 해요. 이명박 정부 내에. 그리고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한 번도 비육군 출신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꼭 육군이 독점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 그런 육군의 독점 현상이 도리어 합동성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학연과 지연 또 혈연 아까 그게 지연이란 건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정치군인 내세우고 이러면서 전문성은 현저히 죽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다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의 이른바 진영 대결, 진영 싸움 이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NLL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NLL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도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NLL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에서 여와야 또는 보수 진보에서 이게 더 문제가 됐죠. 네. 지금까지 NLL 논쟁 때문에 남북 관계가 파탄난 건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논쟁은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될 것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동 어로구역 물론 NLL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 국내에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 NLL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건 아주 사활을 걸고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그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다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아로새겨져 가지고 이게 남북 관계보다 더 힘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국내 정치화된 어떤 안보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이제는 남북 관계도 마치 국내 정치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이 국내 정치에서 뭔가 이게 좀 남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은 무언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 아주 고질적인 그 애물단지가 바로 이 NLL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현장이나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NLL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북한이 국가의 의지를 그 서북 해역에다 실어버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서북 해역에서의 남북 협력의 가능성이 소진돼 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융통성 있는 화해 협력을 도모하기는 이제는 좀 당분간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앞으로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또 엄청나게 많은 그 나날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그렇게 가기도 전에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군인과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우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해 놓는 이런 최소한의 목표가 우선 시급해진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지난 대선 때 불거졌던 이른바 NLL 포기 발언 진위 논란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치인이 좀 답변하시는 게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이 NLL 문제가 그렇게 된 거는 좀 거슬러면 96년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소위 그 판문점에서 박격포를 그러니까 총선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북한군 한 개 소대가 그 박격포를 들이면서 그때 난리가 났죠. 총선 앞두고요. 네. 소위 북풍이 붑니다. 그런데 이제 그 96년 6월달에 북한 배가 NLL 선상 서해상을 막 드나드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 관여를 안 해요.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장관이었는데 이양호 장관은 그 뭐 여기 린다 김의 러브레터 얘기까지 나오지만은 그거로도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그 JSA라는 그 저 제임스 리 이문항 씨가 쓴 책에 그 저 이양호 국방장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연락 장교를 오래 했고요. 한미연합사. 그래서 NLL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군인으로 이문항 씨가 40년간 그 유엔사 고문을 했던 이문항 씨의 평가인데요. 그때 그 이양호 장관이 뭐라고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냐면 천용택 의원의 질문에 NLL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임의로 군선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선을 넘어와서 그 공격적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데요. 공격적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선을 넘어오는 것 자체는 월선을 하는 거는 NLL은 우리가 임의로 군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화의 정전협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때 반발을 하니까 당시 그 새천년 민주당이 반발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일보 사설을 써서 조선일보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양호 장관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 정치권에서 왜곡되기 시작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화해협력 정책을 할 때 강력하게 보수 언론이 이걸 갖고 이제 일종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네. 니네 NLL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부는 그거에 몰리면서 지키려고 한다. 이게 그 계속 정치적 논쟁이 확산되면서 마치 그 NLL이라는 것은 이 과거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십자가 밟기처럼 NLL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마치 애국자냐 매국노냐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저 때문에 유명해지는 기시노브스키와 박정희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은 주권선이고 만몽은 생명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요. 지금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브스키죠. 기시노브스키의 삼촌이 숙부가 되는 마스오카 요스케라고 당시 외무대신까지 했던 이 양반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은 이미 주권선은 우리 땅이고 만몽을 생명선으로 지켜야 조선과 일본 제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다가오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지킬 수 있다. 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주에 희생한 10만 생명 20억 국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NLL을 사수하자면서 우리 장병들의 피로써 지킨 NLL을 사수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만주에 희생한 10만 생명이라는 거 뭐냐면 러일 전쟁을 얘기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 때 그 희생자가 10만 명이 발생합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상자, 부상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10만 명이 발생하고 20억 엔에 달하는 재정이 소모되는 겁니다.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10만 생명 20억 국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20억 엔의 그 국비를 썼기 때문에 이 만몽의 그 만주와 몽골 지역은 우리의 특수한 이익이 있고 이건 반드시 생명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이 얘기를 그때 이 얘기가 이제 1930년대 일본이 이 소위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국가주의, 군국주의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논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관리할 거냐보다는 어떤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그 선에 어떤 희생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그 언론까지 그 합세해서 공세를 취하면서 정상적인 논쟁을 다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 1930년대 이 만몽 생명선 논리가 상당히 오버랩되면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NLL 논쟁이 지난 몇 년간, 특히 지난 대선 때는 거의 NLL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3% 안팎의 대선이 승부가 갈렸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뭐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NLL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성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NLL 문제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하나의 구획선으로 지금 그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유연하게 풀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최 교수님? 근데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일종의 구획선이라기보다도요.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사람들, 그럼 선거 국면에서요. 네.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만몽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저는 NLL을 일종의 독도화시키는 것 같아요. 오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꾸 분쟁화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도 문제는 계속 분쟁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세를 견지해서 결국은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야 독도 대한민국 아닌 거야 우리 거야라고 우리 스스로 사상 검증 안 하거든요. 근데 이쪽 NLL이라는 지역을 들어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해 아닌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문제화시키는 이 정부조차도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NLL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거 우리나라의 영해선이다. 그리고 이거 법리화 시켜가지고 유엔에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액션조차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정치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프레임을 뭐 좀 험하게 말씀드리면 비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치 독도화 하는 듯해서 이거는 저희 이쪽에서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진영에서도 그래서 이걸 문제화시키지 않고 좀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NLL 가지고 문제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그 저변에는 결국에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거기에 상징적인 조건으로 DMZ에서 등면적으로 됐든지 등거리가 됐든지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것인데 얼핏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것을 등거리 등면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한다고 했었던 주장은 결국은 주권 포기가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다시 한번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들어다가 지금 DMZ 평화공원에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그러면 뭐 다 좋은데요. NLL 자체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그냥 소위 현상적인 영해선이 됐든 현상적인 경계선을 놔두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채찍같이 해놓고 한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거야? 아니면 쟤네들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사상 검증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제 그게 윽박지르는 식의 영해 주장이죠. 말하자면은 이 NLL에 대한 가장 큰 패러독스는 뭐냐 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애시당초 이 선을 만든 건 분쟁을 막자고 설정한 겁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 이렇게 해서 설정한 선이고 그런 취지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그대로 관철이 됐어요. 이 NLL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불가침 경계선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선으로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서해에서 장기간 평화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오늘날 NLL은 분쟁을 유발하는 선이에요. 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패러독스죠. 분쟁을 막자고 만든 선인데 왜 이것이 분쟁을 유발하는 선으로 그 성격이 180도 바뀌었냐 말이죠. 무언가가 관리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윽박지르듯이 영해 주장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거를 영해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해법에 넣어야 되고요. NLL에 대한 어떤 서부 개혁을 우리 영해로 일단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국제사회에 이걸 선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엔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서부 개혁을 우리 영해로 삼고 싶으면 우리 국가의 자산이 되고 싶으면 재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소 가서 내 재산이라고 등록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놈이 있으면 법정 투쟁 가는 거고요.
이게 그 영해 개념이고 저 영토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독도 울릉도는 다 그게 돼 있어요. 네. 어떤 분쟁 지역도 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어떤 법에서든 다 빼버리고 그것도 또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 그냥 그 말씀하셨었지. 예. 그 뺀 사람도 그때 야당 신민당은 넣자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빼버렸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기 월선하는 거 왜 가만 놔두냐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 항상 영해 개념을 포기하고 야당 특히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부터 지금까지 그 영해를 어떻게 좀 해봐라, 그거 지켜봐라, 아니면 영해로 포함시키는 조치라도 해라 이럴 때 그걸 다 거부한 거. 그 보수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영해라고 자꾸 주장하려면 선거 때 같이 지금은 또 안 하신다고 선거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라도 영해 개념을 주장하시려면은 애꿎은 야당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그때 왜 이랬어요? 이러든지 그때 그 외교부 장관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 조약국장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존에 계시나요? 있을 거예요. 박수길, 이름도 기억나. 생존에 살아 있죠. 그러면 그때 신민당이 이거 넣자 그랬는데 답변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이거. 그러면은 저기 야당에다가 대선 때 따질 일이 아니라. 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부터 얘기했어야 된다. 그렇지. 동작동 국립묘지로 다 모여라. 우리 여기서 회의 좀 해보자. 아니 그때 다 된 일이니까. 그다음에 야당은 서북5도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영해 개념도 없고. 네. 이걸 주장해 왔는데 이걸로 거꾸로 민주당이 그 당하는 걸 보고. 네. 제가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뭐랄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영해 주장을 우리 국민들에게만 얘기해요. 야당과. 영해는 원래 그 대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뭐냐면 여기 딱 여기 우리 이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처음에 그 모두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공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은 저 남북 그 정전이 있지 않습니까? 94년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까지 지난 40여 년간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40여 년간 그 정전위가 열리면 양측 대표가 지도를 사용하는데 한 번도 NLL이 그려진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지도가 없는 그림을 썼어요. 남북이 이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 측하고 다들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북쪽에게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또 더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과 미국한테도 이게 우리 영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한테는 우리 영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북한에게도 윽박지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해상에 굉장히 선이 많은데 마치 많은 분이 착각하고 계신 거는 이 휴전선과 같이 군사분계선처럼 마치 우리 군이 선에 쫙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선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고요. 그 한참 밑에 합참 통제구역이라고 해서 그 밑에 그거보다 훨씬 후방에 우리 배들이 이 함정들이 거기서 경계 근무를 하고 그 밑에 업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만원 씨 얘기를 한번 제가 하고 싶은데 지만원 씨가 한때 잘 나가던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죠. 괜찮았던. 지만원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전선에 우리가 딱 GOP에 쭉 라인 서 있지 않습니까? 초소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전쟁하려고 하는 군의 형태가 아니라 간첩 잡기 위한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점별로 군을 모으고 재편을 해야 그 북측의 도발에 그 정규적 도발에 대비할 수 있지 저렇게 늘어서 있는 거는 간첩 정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똑똑했잖아요. 예. 그것도 못 잡았죠. 늘어서 있는데 똑똑했죠. 그래놓고도 이 서해 NLL에서는 배를 늘어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려오는 무슨 그 간첩선 정도를 잡으려는 거지. 그렇게 늘어서 있다는 거는 우리 배를 여기 나오지만 우리 배를 잡아주십시오. 혹시 그게 이순신 장군님께서 펼쳐준 하객진이라든지 일자진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군수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 NLL, MDL 휴전선 문제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군 잘 지키고 있어요. 이 NLL 갖고 악을 벅벅 쓰지 않아도 노크 기순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서 그 기순 넘어오는 게 일정한 특정 지역이 있어요. 남북 철도도로가 그 동해안에 연결됐잖아요. 그거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순자들이 내려올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첫 번째 길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잘못해서 지뢰지대 들어갈까 봐.
이렇게 자기 안전이 급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뚫린 도로만 보고 내려오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고성에서 노후 기순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도라산역에서 또 기순이 있었는데 그럼 그냥 도로로 달려왔어요. 그 저기 동해안만키로 그 저기 고성에서 넘어올 때 철조망 3개를 캥거루 마냥 펄짝펄짝 뛰어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도로 다 이정표가 있었고 여기는 아예 도로로 내려왔고 그냥 도로 따라 달린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 강화도 교동 네. 예, 거기 2번 내려왔는데 그냥 헤엄치면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남북 협력을 하다가 생긴 부산물이란 말입니다. 이 기순자도 예.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런 지역만 잘 지키면 돼요. 예. 뭐 다 완벽하게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그럴 필요나 있습니까? 왜 우리 휴전선 NLL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각군 총장들 얘기하신 거면 1cm만 넘어와도 1m만 넘어와도 그리고 또 그 앞에 와서 총을 쏘려고 하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살벌하죠. 북한 방송 보는 것 같죠. 예. 이런 얘기 막 내보냈지 않습니까, 언론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 안정적으로 잘 통제되고 관리되고 그죠? 이러면서 어떤 거 하나의 어떤 거 우리가 어떤 거 지혜롭게 이걸 관리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이걸 들이대서 무슨 1cm, 1m 바다에서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안 넘어갔습니까? 이 GPS가 그 바다에 있다 그러지만은 바다에서는 위치를 혼선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연평도에 있는데 NLL 보십시오. 막 꺾어집니다, 그냥. 저쪽 해안 따라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선을 도무지 알래 알 수가 없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해무도 잔뜩 끼고 말이죠.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면 우발적 월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지로 남겨둬야 됩니다. 다 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무슨 1m, 1cm 이런 식의 어떤 경직된 그런 식으로 해상의 경계선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네. 설령 그 NLL이 영해선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경계선이라 하더라도 그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상대방 영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해양협약이에요. 그래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다 질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사실은 영해선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컨테인먼트를 이 해상 봉쇄를 하는 이러한 어떤 선으로서 지금 이것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적대성, 분쟁의 속성이 지금 계속 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제가 이 과격하게 서해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뭐냐면은 이 분쟁적 성격이 완화되지 않을 때 계속 이런 어떤 그 나쁜 속성이 더 극대화됐을 때는 지금 서해 우리 남북한의 핵심 무기가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해공 합동전력이 거기 다 배치되고 빠른 지휘 체계가 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실렸을 때 여기서 어떤 앞으로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대단히 치명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거 서해 분쟁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을 향해서도 중국이나 미국을 향해서도 여기가 우리 영해라고 선포를 안 한다. 유독 우리 국민들한테만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거.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NLL 백령도 이북의 끝선이 쭉 나가는 게 단둥반도 쪽입니다. 네. 예, 그 선이 다 유효하다고 보면 우선 한중어업협정이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와서 그 우리 그 섬 주변 12해리만 우리 해역이고 나머지는 중국 배가 어디 와도 다 고기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중어업협정에서 그 어업구역 설정한 게 다 무효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서해 어떤 그 영해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유엔은 유엔 해양협약에 가입을 안 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예, 그러니까 그 전 세계 160개국이 가입한 그 조약을 미국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서해 이런 어떤 선과 선을 쭉 이어서 안쪽이 다 우리 바다라 그러면 미국 같으면 그럼 하와이하고 괌을 직선으로 쫙 이어서 그 안쪽 태평양 다 미국 바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태평양 3분의 2가 미국 영해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런 식의 그 접근 자체도 미국은 그런 영해 개념이라든가 이런 국제협약에 가입도 안 했고 자유통항, 항해 자유, 그죠?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세계 무역 질서의 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근데 이런 봉쇄 개념으로 가면 앞으로 분쟁적 성격이 굉장히 약화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선거 국면에서부터 지금까지 NLL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국내에서 어떤 그 정치적 갈등, 공방 이런 것들이 극히 왜곡되어 있고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상영 이틀 만인가 내려져 버렸어요. 그죠? 저는 그런 전례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현상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안함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례에서 불거진 사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문제 뭐 연관도 돼 있다고 그 본질적으로 연관돼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안함 프로젝트는 아마 이 지난 정권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서 본질적인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고 주권 문제하고는 영해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NLL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매개로 해서 어떤 그 허위의식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에다 이제 과도한 어떤 그 신경을 집중을 시키고 거기서 어떤 뭔가 국채를 인정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호도해 버린 상태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라고는 영화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낳아버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바로 이 점을 여쭤보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NLL은 그 우리 젊은 장병들의 피로 지킨 거기 때문에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천안함 장병 46명 그렇죠. 희생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 NLL 문제에 대한 애국주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논쟁, 그다음에 이 서해에서의 그 전쟁을 무릅쓰고도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밑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천안함 사건. 근데 그거를 그거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거는 용납하기 어렵겠죠. 상당히 예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다 심의를 통과해서 극장에 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개봉된 것이 단 이틀 만에 결국은 뭐 또 다른 축을 흔들어서 그걸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공권력이 개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영해선이냐 아니냐 뭐 군사 전술이 어떠냐의 문제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꽃다운 어떤 젊은 목숨들이 쓰러졌다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쓰러진 그 목숨들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 군의 그 분위기 뭐 이렇게 죽어간 장병들을 기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좀 영웅시하는 측면 여기까지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사회적인 어떤 포용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은 그 돌아가신 장병들은 우리 대신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신 죽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죽음이라고 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우리가 또 그렇게 무슨 뭐 국립묘지 가서 또 장례식 치르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그 장병들의 죽음을 기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기만적인 일을 하는 거는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여전히 밝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어떤 요인으로 어떤 우연적 요인도 있고 필연적 요인도 있는 것인데 그 상황적인 요인을 들춰내서 그것을 철저히 해부해가지고 다음 그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죠. 이걸 이제 파헤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란 인질 구출 작전, 피그스만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자기들이 월남전 가서 진 거, 이라크 아프간 가서 진 거 다 그거 들춰냅니다.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고 다 밝힙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치부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역사라는 게 긍정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으면 다음에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5번의 교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의 아주 제한된 발표,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밝힌 것만 알고 실제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NLL 월선에서 침범해서 우리 측을 위협한 걸 가서 차단하다가 교전이 발생했다. 네. 이게 발표의 전부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이라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요인으로 교전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도 없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꼭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우리 군이란 조직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군이 작전의 실패를 정책의 실패로 자기들의 그 책임을 면하고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논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요한 행위자가 3개가 나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합참, 또 하나는 해군. 구체적으로 하면 이함대겠죠. 거기 뭐 해군 작전사령부하고 이함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3개의 주체, 해군, 합참, 그 다음에 청와대 이 3개의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 3개의 주체가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때로는 둘이 한 편이 돼가지고 한 편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합종연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 2차 그 서해교전 당시에 그 추가적인 반격을 못하거나 또는 대청해전 당시에 더 공격하지 못하고 또 후퇴하거나 이런 것들 또 천안함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보복 응징을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정부가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탓이 아니라 증언을 보면은 사실상 이미 북이 우리 배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지상포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컴 그 지대함 미사일을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감지해서 우리 해군이 황급하게 도망칩니다. 후퇴합니다. 그건 당연한 선택이에요. 후퇴하려면 큰 배가 침몰하게 초기함이나 이런 구축함이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 작전의 실패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부가 확전하지 말라 그랬다. 남북 관계를 관리하라 그랬다. 이런 걸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이. 또 응전하지 말라. 초기에 그 선제 사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이 문제가 하나는 정권의 너무 유연한 포용 정책 때문에 때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걸로 군이 묘하게 물론 이명박 대통령 무능한 거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걸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을 묘하게 군에서 작전의 실패를 은폐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저자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데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그 정권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조금 더 현장에서 너무 과격하게 강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선제 사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보수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에 책임론을 대두시키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선제 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자위권은 뭘로 지키느냐? 이거는 거리 유지입니다. 저쪽에 북한 함정하고 현장 지휘관이 3km 거리를 유지하냐, 4km 거리를 유지하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근데 배가 붙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배가 뭐 150m까지 붙어버렸다, 어디 가서 뭘 이렇게 근접했다,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돌격 기동을 하면 됩니다. 시속 30노트로 달리면은 저쪽의 어뢰가 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부의 지침을 자기의 전문성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침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징후입니다. 우리 쪽으로 고속 돌격, 포 개분, 레이더 가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면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상 자위권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뻔히 죽는 걸 아는데 왜 자위권을 군이 행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상한 교전이 일어난 이면에는 우선은 군 조직의 기강문란이라든지 또 어떤 지시가 잘못 전달되는 거라든지 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종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장 지휘관한테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어떨 때는 막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하는 그 조직 내부의 문제로 군의 어떤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을 하고 말단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투원들은 그냥 순진하게 겨누고 있는 포 앞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책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나 한편의 단점은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좀 적나라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줌 아웃해서 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일종의 가정이 그것이 뭐 웬 진보든
보수는 떠나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가정이 북한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북한은 도발 의혹이 있으며 우리에게 언제라도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NLL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 가정인데 설사 일단 그것이 맞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국가로서 무엇을 실수를 하였기에 그들은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대청, 그 다음에 천안, 연평까지 이렇게 갔는가라는 소위 우리 학습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책 수준이든 아니면 소위 전술 수준이든 간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과오 혹은 실수 혹은 실책을 했길래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진 노르망디 주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노르망디 전쟁 기념관에 갔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즉 1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받았던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받았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기념관의 첫 번째 전시 시설의 주제가 과연 불란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치의 반로가 일어났는가. 즉 뭐냐면 베르사유 체제에 과도하게 독일을 징벌했기 때문에 독일의 소위 그 경제적 침체 그것이 이제 민족주의 그다음에 그것이 옆으로 새나가서 나치주의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진보 정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서 과연 어떠한 우리가 과오와 어떠한 시그널을 그쪽에 보냈길래 저쪽에서 우리에게 도발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저들은 늘 도발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떠한 변이를 보였기에 저들은 도발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소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과 대화하고 그쪽에 최소한 어디에다 전화를 할 정도로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저강도 분쟁 내지는 그걸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프레임을 가지고 이북은 무조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악마화시킨다면 작은 분쟁도 크게 점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조직상에선 여러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높은 수준에서 정책 수준, 지도자 수준, 즉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NLL에 대해서 해결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 이익은 국민이 지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그 불행한 우리 해군 그다음에 군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불행한 즉 군인이 제일 불행한 것은요 정치화될 때 제일 불행하거든요. 그렇죠. 덜 정치화된 군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최고 수준의 정책 판단과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최일선에서 결국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꽃다운 장병들 아닙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저자이신 김종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작전의 실패를 복기를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회의 국방위원회나 우리 언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제가 속기록 보니까 그 저기 작전을 잘못 지도한 합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핑계가 정말 가지가지다. 핑계만 대는 게 있습니다. 핑계만 게다가 어떤 거짓말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2연평해전 때 피해가 아주 뼈 아팠지 않습니까? 근데 통신이 두절돼서 현장 상황을 몰랐다. 합참의장 답변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근접하라고 지시한 거거든요. 그게 요 얘기는 또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답변대로라면 합참의장이 우리 배가 거기에 왜 근접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시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걸 보면은 어떤 현장 상황이 뭐 통신이 불량해서 난 몰랐다. 또 이함대 예하부대에서 제때 보고를 안 해줘서 몰랐다. 천안함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합참이 이함대가 정보를 다 숨겼다. 예, 이래가지고 합참하고 아주 이함대 극심하게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지침을 준 건 분명히 합참인데 그것이 몇 단계로 내려가면서 변질이 돼서 현장에서는 비극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합참은 모른단 말이죠. 이것도 핑계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종북 세력한테 화풀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누구 때문에 무슨 시스템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무능을 계속 드러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서해 비극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뭐 다 핑계들 대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국방위원회나 언론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기에 질문을 다 넘어가는 거죠.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좀 라고 팔아먹자는 그냥 얘기. 받았어야지 그거를. 요거 아니 기아하고 나하고 좀 손발이 오늘 그러니까 좀 코드가 좀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회에서 그 국방 관계자 또는 외교안보 관계자한테 질문하면 정말 답을 자료도 안 주고요, 답변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유사한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김관진 장관한테 질문했더니 3km 얘기하고 왜 3km 거리 유지 안 하고 150m에 접근했는지 얘기하니까 제 답변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당시 합참에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특히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자기들의 전문성, 정보의 독점 이런 걸 통해서 국회도 우롱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러니까 그 언론의 이를 활용하죠. PR이라 해서 자기들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서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공적을 확대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저 젊은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아무 뜻 없이 그 사라지고 그냥 그 뒤에 남은 거는 훈장받은 고위 간부들만 남는. 그다음에 그 영웅과 무용담만 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마냥 그 지금 토크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았던 놈이기 때문에 뭐 선후배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꼭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자상은 뭐냐? 그거는 자기 전문 분야를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고 거기서 풍부한 정보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국민한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기자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델이 누구냐? 찾아봐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는 직함이 뭐죠? 편집장이시죠? 그죠? 매체를 지금 내고 있는 편집장이시고 그런 점에서 이 군사 안보 분야에 일관되게 파시면서 사실은 이게 글 팔아먹는 입장에서 별로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군사 안보 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0년간 오로지 한결만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파면서 전문가 뺨치는 어떤 수준으로서의 어떤 내공을 갖췄다는 것. 저는 이것이 또 우리 언론계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이다. 이렇게 헌사를 보내면서. 네. 자, 일단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받고 소화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크를 들으면서 내지 책을 읽으신 다음에 꼭 이걸 좀 우리 편집장님께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좀 손 좀 네, 저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번에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틀 만에 이 상영이 금지가 됐는데 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는 말하자면 정부의 그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폭침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초거나 아니면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은 이 서해 전쟁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게요.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허탕쳤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예. 예. 저기 어쨌든 천안함은 이제 정보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건 원인에 대한 어떤 추론을 비교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폭발됐을 때 3번 검증했습니다. 케네디 사망에 대해서도 3번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단계를 높여가면서 사회적 신뢰가 축적이 됐는데, 우리 천안함은 한 번 딱 발표하고 이제 믿으라고 윽박질렀는데, 사실은 이 책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있죠.
그렇다면은 그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아무런 설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그 합리적 추론의 진도가 안 나가고 여기서조차도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건 정보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 천안함에 대한 이 사장의 어떤 그 기술은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묻는다면 저는 정보 발표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북한 소행이라 하더라도 정보 발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확정적이고 단정적이고 한 번에 다 발표해서 모든 논쟁이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안함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제 스스로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질문 있어요? 예, 여기 해주십시오. 예,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게 감사합니다. 또 논픽션이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되게 씁쓸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35명에 대한 정언을 재구성하셨는데요. 아마 그 인터뷰를 하시던 중에 네. 뭐 진짜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다양한 어떤 그 인터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구성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전문적인. 지금 이거는 뭐냐면 책에 대한 검증이에요. 예. 아, 검증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언론인 수준이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취재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인적인 어떤 그 취재원을 접촉을 해서 할 때는 사실은 방법이 크로스 체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의 진술이 그럴 듯하죠. 굉장히 제가 아는 지식과 어떤 개연성과 들어맞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 쥐어짜다시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거는 이제 크로스 체킹인데 어떤 그 수평적인 단위에서는 크로스 체킹이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함대 제독들 거기에 뭐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다 잘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수직적인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저 장성은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대령이나 소령은 어떻게 봤는가? 사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일거리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점은 크로스 체킹이 좀 사실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어떤 하나의 단위에서 청와대 단위, 합참 단위, 해군 단위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또 그 현장에 관련이 돼 있던 이해관계자가 각기 다른 어떤 그 관점에서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봤는가 이렇게 해서 그 관점을 비교한 대목도 약간씩 나옵니다. 다른 건 다른 대로. 그런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크로스 체킹 기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공개된 문헌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어떤 그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진술에 의한 것이지 1차 자료, 군 내부 정보 자료가 1차 자료가 밖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교수님이나 나름대로 자료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추후에 조금 더 해주셔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학자들한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검증 가능한 버전으로 앞으로 바뀌는데 추가적인 일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는 성과와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 질문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긴장되는데요. 그 아까 홍익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 책에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합참의 그 합동성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김종대 편집장님 그 칼럼이나 글 보면은 이제 이털남에서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 장교들 되게 유능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걸 봤는데 근데 그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나 이런 거에 그 만약에 이제 육군 중심의 이런 패단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 중심에 운영되는 그런 패단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해공군으로 이제 뭐 순환 보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 자체에 또 패단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문제를 또 바라본다면은 꼭 그걸 또 억지로라도 그렇게 제도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군에서 운영의 어떤 모든 출발은 저는 인사권이라고 봐요. 지금 합참의 그 합동참모대학을 이수한 사람이 합참 중량급 이상 간부의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차려 열중시 하면은 합참의 장교들이 알아듣고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다가 천안함 당시에 합참 의장 본인도 합참 무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방장관의 얘기는 천안함 당시에 이제 합참 의장이 만취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했다. 합참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그날 밤 술도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분이 차라리 음주해서 주무시길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깨어가지고 말똥말똥한 정신에 엉뚱한 짓이 삑삑하면 그 재앙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해공군이 그럼 그 자리에 있다고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공군이건 육군이건 간에 문제는 뭐냐면 학교로 얘기하자면 국영수 교사입니다. 그런데 합참의 임무는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입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우리 육해공군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고 그건 합동교육기관에서 어떤 단연간의 그 합동지기를 관리해준 그 자원들을 계속 재교육해주면서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사권이 총장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합참에 와 있는 장교가 총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것이고 돌아가서 총장한테 진급하려고 그러지 의장한테 충성하면서 우리 군의 육해공군의 기득권을 다 쳐내는 합동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86년도에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법이라는 이 법제화된 어떤 그 제도로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그 시도조차 없는 것은 어떤 육군 일색, 그것도 육군의 어떤 비전문가, 그러니까 합참의 비전문가, 육군의 비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패권적 운영 방식,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 전문성의 실종이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 부족입니다. 육해공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속에서 그 합동성이 나오는 건데 자기 조직이 제일 스마트하다고 하고 이걸 무시해 버리니까 남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폐쇄적 어떤 그 인식 구조와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전작권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NS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소화를 해서 압축적으로 전달을 못하겠고 그냥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자는 제가 볼 때는 국방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거의 이게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이 학술 토론에서의 발제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현대전에서 고가의 대규모 살상 장비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매우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근의 전쟁은 보병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마징가 제트식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에서 아이언맨식의 보병 강화병기를 개발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하고 아이언맨.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육해공군 다 무기 있어요, 그죠? 예, 육군 헬기 있고 지대진 미사일 있고 무인 정찰기 사고 있어요. 공군 전투기 있어요, 그죠? 네. 공중급유기 있고 뭐 폭격기 있어요, 그죠? 뭐 해군 함포 있잖아요, 그죠? 네. 이래 있는데 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국방 예산의 무기 구입비의 50-60%를 육군이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작전 개념 소요를 만들어서라도 다 사야 돼. 근데 지금 육군이 사는 무기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월남전에서도 육군이 진 거죠. 그다음에 걸프전에서는 공군이 다 이긴 거고, 네. 이라크 아프간전에서는 또 육군이 다 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육군이 한 작전이 대부분 실패하고 이제 공군 무기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50-60%를 육군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해공군이 나눠 가지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외국하고는 약간 조금 여기 운영되는 게 다르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마징가하고 무슨 얘기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미국의 럼스펠드식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인데요. 럼스펠드가 소위 그 과학군 기동군 하면서 보병의 역할보다는 공군의 역할을 해서 그 이라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병이 작전을 수행해서 완료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병의 희생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보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럼스펠드식 작전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인가?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군하고 맞지 않는 거는 뭐냐면 한국군은 지금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으로 육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우리가 작전 지휘권이 없으면서 특히 공군 전력은 거의 100%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지휘권도 있고 아마 전자권이 와도요. 공군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군은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전자권이 환수가 되더라도 환수가 되더라도 공군력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군은 여전히 미군이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군은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전력의 군비 증강의 전력을 자꾸 육군 쪽으로 쏟아붓는 이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이 비대함이 전자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권에 더 자꾸 육군이 비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한국군의 상황과 럼스펠드식 미국군의 비판을 그대로 등치시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홍의원님께서 홍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설사 2015년대 우리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받아도 우리 공군 전력은 그러니까 한미 합동군 사령부 체제로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군 전력이라는 것이 여전히 북한을 우리 단독으로 억지하거나 응징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성 자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찰 자산, 그다음에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자산도 부족해서 공군에 의지한다고 해서 연계 전략이라고 해요. 브리칭 캐퍼빌리티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이 올 때까지 이게 연결시킨다는 것인데, 근데 사실상 이것이 한번 연기되고 계속 연기되면서 결국은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육군이 과도하게 비대해집니다. 대한민국 군 전력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교전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다 그러니까 공군 전력, 해상 전력하고 그 다음에 항공 전력은 미군 전력이 해줄 것이니 우리는 육군 전력만 키우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 구조라는 것도 상부부터 하부까지 소위 비대하게 육군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소위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항공 전력을 우리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상에서의 전력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식으로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있냐면 비접촉 전투가 발생할 경우가 많거든요. 즉 그러면 우리 군이나 저쪽 군이나 사람이 덜 죽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항공 자산으로 저쪽에 원하는 곳을 때릴 수만 있다면 유사시에 그러면 우리 특전사 전력이 안 가도 우리 임무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도 지킬 수 있고 저쪽의 민간인 피해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전시작전권의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육군 예산이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은 난이도 A, 네. 요번은 난이도 B. 좀 낮출게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강대국끼리의 전면전은 있을 수 없지만 현재의 일본은 중국과의 2차 말비나스 전쟁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말비나스 전쟁이 뭐예요? 말비나스 들어보셨어요? 포클랜드 아주 제한전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분 질문 보낸 분. 조어도 때문에 중일 전쟁 간의 분쟁이 났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비나스 전쟁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명이 말비나스. 아니 그런데 뭐 하세요? 저 영어 강사입니다. 그러세요? 이게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모든 언어가 사실 세상을 지배한다고 네. 이 선진 강대국의 영어를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포클랜드 전쟁만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과 일본과 중국 간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의 제한전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 국지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포클랜드 전쟁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말비나스 전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때 아르헨티나 편을 들어줬고 일본이 그때 영국 편을 들어줘가지고 한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도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말비나스 전쟁과 같은 지극히 제한된 규모에서의 지역에서의 국지전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물론 군사적인 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저번에도 뭐 대치가 있었는데 물대포로 쐈죠. 그런데 지금 뭐 일본과 중국 간의 그 경제적인 상호 의존 수준이 대단히 높고 비록 갈등이 있고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만 어떤 중국이 이제 빠르게 개방된 사회로 가고 있는 어쨌든 뭐 반 정도 민주국가가 돼 있는 정도인데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 어떤 그 파국을 초래할 만한 국지전도 파국입니다. 이것도 뭐 피해가 발생하고 이제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력의 상호 의존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정세가 그렇게 꼭 나쁘게 비관적으로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이 다 틀릴 수가 있듯이 우리가 먼 훗날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예상되는 분쟁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지정학적이고 어떤 그 현실주의가 그 바로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분쟁을 그 예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군사적 대치까지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우리가 안보를 할 때는 항상 나쁜 어떤 부정적 사고를 한쪽에 남겨두면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 비록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안보의 본질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일단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 위기를 통제하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국가 이익을 또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우리 또 이 청중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좀 다른 주제로 좀 여쭤보자면 최근에 이제 그 차기 전투기 사업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문가이신 분들 우리 저기 편집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저 방위사업청이 한 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좀 전에 SNS 질문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관심이 높으시네. 예, 이탈람을 통해서 굳이 세계라면 유로파이터를 언급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곧 탈락했을 때. 예,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신 것 같은데 유로파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 구입비보다 더 비싼 유지비.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짧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옛날 얘기 듣더니 반쯤 군사 전문가 같아요. 제가 아니라 SNS 질문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아니 근데 귀하가 얘기하는 것도 벌써 많이 발전했어요.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내가 인정해. 그 서당께 서당께 6개월이면은 뭐 그냥 하세요. 질문 한 번 더. 아니 일단 이거 FX 사업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세 가지 목표입니다. FX는 전력 공백 해소, 비행기 낡은 거 도태되면 새 거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수행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타격하겠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하겠다. 이게 처음에 사업 목적이에요. 이건 조금 퇴색됐지만 유효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한 것은 한 가지가 충족됐습니다. 전력 공백 해소예요. 이거는 F-15로 가도 됩니다. 이건 비행기 대수만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거의 실패했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 전투기 사업이 F-15를 60대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2002년에 60대 샀어요. F-15.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20대 추가 구매가 결정이 돼가지고 40대, 20대, 60대가 됐고 이번에 60대를 또 사는 거잖아요. F-15를. 그죠? 계속 똑같은 걸. 그러면 2002년에 120대 그냥 산다고 한번 해버렸으면은 저기 뭡니까? 반값에. 깎아주기라도 했을 때. 그때 120대 산다고 그랬으면 아마 생산 라인 다 가져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협상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돈은 2배가 더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맨날 직구매만 하고 기술 이전 미흡하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전투기 사업의 어떤 공군 전력의 성공 체인이 끊어졌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하나의 그 성공의 순환하는 체인이 끊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뭐 개발되지도 않은 스텔스로 산다 그러면 이거 태어나지도 않은 강아지 입양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 사실 좀 그러니까 한 명은 너무 늙은 강아지, 그죠? 하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강아지,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비싸고 그죠? 저번에 이탈람에서는 비유 또 그대로 얘기해요. 아, 왜 그래야? 어쨌든 일관성. 그런 면에서는 유로파이터는 뭐라고 하셨죠? 유로파이터는 혈통이 다른 강아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혈통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 이런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결정을 해도 최선의 결과가 기대되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해도 좋고 납득할 만한 결론이 안 나올 때를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번 사업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성공 체인이 끊어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머지 잃어버린 두 가지 목적은 이거는 지금 당분간 충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FX 사업, 소위 차기 전투기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소요 예산이 8조 3천억이거든요. 물론 한 번에 어떤 기종이 되든 올해 말에 8조 3천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비행기 값이 8조 3천억이고 우리 운영 유지비 하면은 30년 보면 한 30조 원입니다. 근데 8조 3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만한 사이즈의 돈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인천공항 우리 지을 때 영종도 매립해서 지금까지 8조 6천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60대에 8조 3천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8조 6천억의 한 40에서 60%는 민자가 유치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8조 3천억은 100% 혈세, 즉 국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기종을 사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파일럿들에게 안전한 기종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기종을 선택하든 우리 편장님 말씀대로 소위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번 FX 사업이 이런 특정 기종이 선택이 돼서 잘 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번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히 순기능을 했다고 봐요. 즉 뭐냐면 군수 업체들이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특정 산업계가 형성해 놓은 클러스터를 우리 소위 민간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많은 의견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전처럼 1차 사업, 2차 사업 때처럼 진행을 했다면 저는 뭐 특정 기종이 반드시 됐을 거라고 봐요. 15는 안 됐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15가 되었긴 하나 이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15는 보잉 쪽에서 왜 내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보통 국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일본은 전시와 평시에 자위대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일본은 풀 사이클이라고 하는 우라늄부터 자기 재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투기를 만듭니다. 1956년도부터 지금 F-35라고 하는 비행기의 부품까지 다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는 보라매 사업도 이 보잉 사업과 좀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력 공백도 저는 제가 제 생각에는 못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래 전력 결국은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군에 요번에는 가격 때문에 요거 사줬잖아. 40년 된 기종. 시간이 될수록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는 기종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초기에 못 들어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단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돼야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무엇이 중요하면 과연 우리가 위협 개념과 전략 개념을 어디서 설정할 거냐 이거거든요. 소요군 입장에서는 마법의 양탄자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몰래 가서 폭탄 터뜨리고 올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은밀한 데 가야 돼요. 거는 정보가 고민하고 가격은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시민사회 영역이 그들이 형성해놓은 리그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기다라는 보이스를 줘야 돼요. 즉 무엇이냐 특정 밀리터리 매니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니 이거 국책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우리 국가에서 10억 100억만 줘도 그렇게 쪼거든요. 8조 3천억이에요. 인천공항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공항. 그러니까 어떤 기종의 문제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 그림을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 질문해 주십시오. 잘 안 팔릴 책 같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수십만 명이 볼 책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조금 걸려서 발언이 더 세서요 지금. 앞에 저 서문 쪽에 보니까요 천안함 피격이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피격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해서 당했다 이 얘기인데 요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용어를 선택을 하시면서 어딘가 캥기거나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지 않으셨는지 그거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안입니다. 이거 재판을 반드시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 찍으실 때 요 용어를 살짝 뭐 사고나 아니면 사건 이런 식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요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용어 선택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이 피격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용어를 안 쓰면은 뭐 천안함 침몰이라고 민주당 의원도가 발언했다가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폭침이라는 거, 피격이라는 거, 사건이라는 거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어가 저한테도 좀 고통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말을 다 피하고자 쓴 말인데 또 이것이 이제 오해의 소지를 낳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용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고민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하고 또 그만큼 이게 우리 사고를 옥죄는 하나의 지금 어떤 마무리됐다 그 영토 분쟁에서처럼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뭐 잘 팔릴 거니까 재판을 찍게 되니까 그때는 저로서도 뭔가 조금 더 어떤 그 의미를 부정하는 부여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섬세함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지금 그러니까 초대 손님 두 분에게도 좀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드렸어야 도리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 발언은 우리 저자이신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독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발언을 하고 오늘 북 콘서트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 그 북 콘서트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 사인 받으실 분들은 이 그 북 콘서트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사인을 받으시고 혹시 그러니까 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좀 소화가 안 된 것 이런 게 사인을 받으실 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책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뭔가 좀 굉장히 읽어서 뭔가 즐겁고 유쾌해지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만큼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뤘고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힘드네요. 어떤 그런 만큼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게 항상 느끼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금 더 어떤 그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우리 국가가 어떤 평화와 안전에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더 희망적인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그 아픔을 알지 않으면 미래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 또한 송구스럽다. 여러 가지 이제 다음번에는 더 희망이 있는 얘기, 우리 이제 국가가 어떤 평화와 번영, 평화 공존의 새 질서로 갈 수 있는 이런 좀 더 힘찬 어떤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북 콘서트는 개정 증거판에 1세, 2세, 3세 몇 세까지 갈까요? 계속 그러니까 새가 거듭날 거라고 믿어 의심찮으면서 오늘 북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